계집 따위가 감히 한마디의 산채로 낭떠러지에 버려진 여군 중위, 알고 보니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을 주무르는 별 삼형제의 막내딸이었고 군부대 전체가 초토화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3공수특전여단 통칭 비호부대 서울 거여동 특수전학교에서 맹독과도 같은 특수전 기본 과정을 수료하고 검은 베레모를 쓴 특전 부사관과 장교들에게도 이곳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삼여단 본부는 또 다른 차원의 지옥으로 통했다. 태백산맥의 험준한 산세가 그대로 부대의 훈련장이 되었고 사계절 내내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날씨는 특전용사들의 한계를 시험했다. 그 지옥의 한복판에서 중위 이서아는 한떨기 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꽃은 독을 품은 삭막한 설원의 투구꽃이었다. 희고 고운 피부와 가녀린 목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보이는 가지런한 치열은 그녀를 군인이 아닌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을 마주한 자는 누구도 그런 섣부른 판단을 입에 담지 못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검은 눈동자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의 용암이 들끓고 있었고 작전에 투입될 때마다 그 눈빛은 예리하게 벼려진 흑요석 단검처럼 번뜩였다. 목표 90 방향 고정 표적. 거리 800. 바람 북서풍 산미즈. 중위 이서아 사격 개시. 사격 개시. 사격 통제관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서아는 숨을 멈췄다. K-14 저격 소총의 스코프 안으로 800m 전방의 인질범 표적 머리 부분이 선명하게 잡혔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방아쇠에 부드럽게 얹혔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온몸의 감각이 스코프 안의 십자선 끝으로 모여들었다. 탕으. 고요한 산자락을 찢는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표적의 헤드 부분이 정확하게 관통되며 산산조각 났다. 옆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던 부사관이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명중입니다. 정확히 미간의 명중. 이서아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놀이쇠를 후퇴시켜 탄피를 배출하고 다시 장전했다. 그녀에게 저격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특수전학교 시절부터 그녀는 100-800중이라는 별명을 달고 다녔다. 체력, 독도법, 화기운용, 특공무술, 산악 레펠, 고공 강화까지. 특전사 요원에게 요구되는 모든 부문에서 그녀는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다. 남군 동기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런 그녀였기에 삼여단 예하 대대의 알파 중대 부중대장으로 부임했을 때 중대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함과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이내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말 대신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했고 가장 위험한 훈련의 선두에는 언제나 그녀가 있었다. 병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외우고 그들의 고충을 말없이 들어주며 해결해주는 그녀의 리더십은 중대를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구심점이 되었다. 하지만 그런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알파 중대의 중대장 대위 김진태였다. 김진태는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지만 실력은 그 자부심을 따라가지 못했다. 간신히 특전사의 지원에 들어왔지만 그의 군 생활은 언제나 평균 혹은 그 이하였다. 특히 사격과 체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서아를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함을 확인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권위적인 태도와 거친 욕설로 중대원들을 찍어 눌렀고 그 칼날은 언제나 이서아를 향해 있었다. 야 이서아, 너 또 나대지 마라. 내가 무슨 스나이퍼야? 계집년이 총 좀 쏜다고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사격 훈련이 끝난 뒤 중대 지휘 텐트 안에서 김진태는 노골적으로 이서아를 비아냥거렸다. 그의 입에서는 언제나 시궁창 냄새 같은 악담이 흘러나왔다. 이서아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소총을 손질하며 대꾸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뭘 시정하는데? 내년 그 잘난 척하는 눈깔부터 확 뽑아버리기 전에 똑바로 대답 안 해? 여기가 내년 놀이터야? 어? 김진태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이서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김진태는 그저 시끄럽게 지저대는 똥개와 같았다. 무시가 상책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런 태도는 김진태의 열등감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는 이서아가 자신을 대놓고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시발년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몰라도 내가 반드시 내년군 생활 족같게 만들어줄 테니까. 김진태는 속으로 칼을 갈았다. 그는 이서아의 완벽함에 흠집을 내고 그녀를 철저하게 짓밟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고 싶었다. 그날 저녁 훈련을 마친 이서아는 생활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빠였다. 서아야. 훈련은 할만하고 힘들진 않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후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이서아의 날카롭던 눈빛이 한결 부드럽게 풀렸다. 그럼 아빠 딸이 누군데? 근데 아빠야말로 괜찮아? 요즘 국방부 들어갈 일 많다며. 허허, 이놈의 나라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야지. 그래도 내 목소리 들으니 피로가 싹 가신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육군 제3야 전군사령부 군단장, 육군 중장 이강혁이었다. 대한민국군 서열 수위권에 드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인물. 그가 바로 이서아의 아버지였다. 삼촌들도 잘 지내시지? 그럼. 내 큰 삼촌은 7사단에서 또 훈련 계획 짜느라 바쁘고 작은 삼촌은 합참에서 맨날 서류랑 씨름하지. 다들 너만 걱정이야. 우리 막내 공주님 험한 데 가서 고생만 한다고. 그녀의 큰 삼촌은 7사단 7성부대 사단장인 육군 소장 이강민이었고 작은 삼촌은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 차장인 육군 준장 이강호였다. 아버지와 두 삼촌, 대한민국 육군을 움직이는 별셋이 모두 그녀의 가족이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서아는 입대할 때부터 아버지에게 신신당부했다. 자신의 배경이 군 생활에 어떤 영향도 미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오직 자신의 실력과 노력만으로 군인의 길을 걷고 싶다는 것이 그녀의 확고한 신념이자 군 철학이었다. 나 걱정일랑 말고 세 분 다 몸이나 잘 챙기시라고 전해줘. 끊을게. 점호 시간 다 돼서. 짧은 통화를 마친 이서아는 다시 냉철한 특전사 장교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군 철학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커먼 아기가 그녀의 등 뒤에서 칼날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김진태는 이서아를 따로 호출했다. 그의 눈은 음흉한 계략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중희, 자네 능력이 출중하니 특별 임무를 하나 주지. 어떤 임무입니까? 다음 주에 있을 군단 FTX 야외 기동훈련 앞서서 작전 지역 사전 정찰을 좀 해야겠다. 특히 아키봉 일대 비법정 탐방로 쪽이 취약해 보이는데 자네랑 나랑 단둘이 조용히 다녀와야겠어. 보안이 중요하니까. 아키봉. 인제와 양양의 경계에 있는 해발 1300m의 험산. 등산로조차 제대로 나 있지 않은 미개척 지역으로 특전사 중에서도 산악 전문 요원들이나 간혹 훈련을 위해 찾는 곳이었다. 그런 위험한 곳을 그것도 중대장과 단둘이서 정찰을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명령이었다. 이서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김진태의 저의가 뻔히 보였지만 군대에서 상급자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서아는 짧게 대답하고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경계심이 싹트고 있었다. 김진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음습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곧 이서아를 집어삼킬 거대한 아가리였다. 정찰 임무 당일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
이서아와 김진태는 단독 군장을 꾸리고 아키봉 산기슭에 섰다. 짙은 녹음이 우거진 산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산행이 시작되자마자 김진태의 비열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야, 이서아. 보폭 똑바로 맞춰라. 계집년 아니랄까봐 굼떠가지고 작전 시간 다 까먹겠네. 선두에 선 김진태는 뒤따르는 이서아에게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다. 이서아는 이미 산악 완전 군장 무게에 맞게 보폭과 호흡을 완벽하게 조절하고 있었지만 그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죄송합니다. 속도를 더 내겠습니다. 이서아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이런 소모적인 언쟁에 힘을 빼고 싶지 않았다. 오직 임무 완수와 안전 복귀만이 그녀의 머릿속에 있었다. 하지만 김진태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험한 길만 골라서 나아갔다. 날카로운 바위가 돌출된 능선, 발이 푹푹 빠지는 너덜지대, 덩굴이 얽혀 한 발짝 떼기도 힘든 숲을 헤치며 그는 이서아의 체력이 고갈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서아는 군말 없이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안정적이었으며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산악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자신만 땀을 뻘뻘 흘리며 헉헉대는 모습과 달리 이서아는 뽀송한 얼굴로 호흡을 유지하는 것을 보자 김진태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이 시발년이 일부러 나 엿 먹이려고 힘든 척도 안 하는 거 봐라. 그의 입에서 나직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서아를 쏘아붙였다.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앞에서 좆빠지게 길 터주는데 뒤에서 아주 편하게 따라오시겠다? 아닙니다. 그런 의도 없었습니다. 의도가 없어? 내년 그 싸가지 없는 눈깔에 다 쓰여 있는데. 김진태 저 병신 혼자 똥 싸고 있네. 딱 이렇게 쓰여 있다고 이게 같은 년아. 김진태는 이서아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고함을 질렀다. 그의 입에서 튀는 침과 함께 역겨운 담배 냄새가 이서아의 코를 찔렀다. 대위님, 여긴 작전 지역입니다. 감정적인 언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아는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당신 같은 하급 장교에게 모욕당할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 김진태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작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중대장이고 내년은 부중대장이야. 내가 여기서 내년을 죽여서 묻어버려도 작전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알아들어, 이 좆도 모르는 년아. 그는 이서아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이서아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상급자에게 차마 위해를 가할 수는 없었지만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복귀 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문제 제기? 미친년.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지. 꼰질러서 어떻게 해보려는 계집년들 수법. 근데 어쩌나? 여긴 아무도 없는 산속인데.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김진태는 미친 사람처럼 낄낄거리며 다시 앞서 걷기 시작했다. 그의 광기는 점점 더 위험한 수위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얼마나 올랐을까?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그들은 마침내 등산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샛길로 접어들었다. 비법정 탐방로 출입 금지라는 낡은 팻말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지만 김진태는 망설임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로 간다. 이쪽이 아키봉 정상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대위님, 여긴 출입이 통제된 구역입니다. 위험합니다. 위험? 특전사가 위험을 무서워해서 쓰나. 그리고 넌 산악 전문이라며. 이 정도는 껌 아니야?
김진태는 비웃으며 이서아의 경고를 묵살했다. 이서아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길은 험악해졌다. 마침내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절벽이 나타났다. 수직으로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었다. 자, 여기가 오늘의 최종 목적지다. 김진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비뚤어진 희열이 가득했다. 여기서 뭘 하려는 겁니까? 이서아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뭘 하긴. 훈련해야지. 이 중이가 그렇게 자랑하는 산악특기, 내가 직접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김진태는 군장에서 굵은 로프를 꺼내 보였다. 내년 특전사라면 거꾸로 매달려서도 버틸 수 있어야 진짜 특전사 아니겠어? 안 그래? 그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악마의 그것과 같았다. 이서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김진태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그의 미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미쳤습니까?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살인 행위입니다. 살인? 어허, 이중이. 말이 심하네. 이건 어디까지나 중대장이 부하의 기량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 훈련일 뿐이야. 자, 어서 발목 내놔. 내가 친히 묶어줄 테니. 김진태는 실실 쪼개며 로프를 들고 이서아에게 다가왔다. 이서아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 건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급자한테 반항이라도 하시겠다? 그거야말로 하극상으로 군복 벗을 짓 아니야? 얌전히 훈련받고 인정받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일을 시끄럽게 만들어? 김진태는 힘으로 이서아를 제압하려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서아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김진태의 손목을 꺾어 비틀고 그의 복부에 정확하게 팔꿈치를 꽂아 넣었다. 컥! 김진태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서아는 순식간에 그의 위에 올라타 제압했다.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으십시오. 이건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정당방위입니다. 이서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산속에 울렸다. 하지만 김진태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번뜩이며 악을 썼다. 시발 인연이 감히 중대장을 쳤겠다. 너는 이제 끝났어. 하극상 현행범으로 내가 내년 모가지를 잘라버릴 거야. 그 순간 이서아는 망설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여기서 김진태를 완전히 제압하고 하산해서 보고하면 하극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컸다. 아무도 없는 산속, 증거도 증인도 없었다. 교활한 김진태는 분명 모든 것을 그녀의 탓으로 돌릴 것이다. 자신의 군 철학, 가족의 명예,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녀의 아주 짧은 망설임이 비극을 불렀다. 김진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돌멩이로 이서아의 관자놀이를 내리쳤다. 순간적인 충격에 이서아의 시야가 흐려지고 몸에 힘이 빠졌다. 김진태는 그 틈을 타 전세를 뒤집었다. 그는 이서아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찍고 그녀의 몸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저항할 힘을 잃은 이서아를 향해 그는 짐승처럼 포효했다.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꼴 좋다 이 씨발년아.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김진태는 정신을 잃어가는 이서아의 두 발목을 로프로 단단히 올감했다. 그리고 그는 로프의 반대쪽 끝을 절벽 가장자리에 있는 굵은 소나무에 여러 번 감아 고정시켰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축 늘어진 이서아를 질질 끌고 절벽 끝으로 향했다. 잘 가라 이서아. 다음 생에는 그냥 얌전한 계집년으로 태어나라. 김진태는 마지막 조롱을 뱉으며 이서아의 몸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다. 아!
이서아는 까마득한 허공으로 내던져지며 짧은 비명을 질렀다. 발목에 묶인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그녀의 몸은 절벽 중턱에 거꾸로 매달렸다. 머리 쪽으로 피가 쏠리며 세상이 온통 붉게 보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뾰족한 바위들이 입을 벌린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진태는 절벽 위에서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꼴 좋다. 아주 볼만하네. 내년이 그렇게 잘났으면 그 상태로 버텨보시지. 특전사 정신으로 버텨보라고 이게 같은 년아. 그는 실컷 비웃음을 퍼붓고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사라졌다. 깊은 산속 거대한 절벽에 이서아는 홀로 남겨졌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의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온몸을 감싸오고 있었다. 의식이 희미해졌다. 쏠린 피 때문에 머리는 터질 것 같았고 발목은 로프에 쓸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다. 이대로 끝인가? 군인이 되겠다고 아버지와 삼촌들처럼 나라를 지키는 명예로운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던 그 모든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아니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이서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긴 눈물이었다. 눈물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 허공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상체를 들어올리려 했다. 복근과 등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발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야 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녀는 겨우 상체를 들어올려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로프 매듭은 너무나 단단하게 조여져 있어 풀 수가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감각이 무뎌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다. 죽음이 바로 문턱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때 문득 군복 주머니에 들어있던 작은 칼이 생각났다. 비상용 서바이벌 나이프.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칼을 꺼내든 그녀는 로프를 향해 팔을 뻗었다. 하지만 거꾸로 매달린 불안정한 자세 때문에 칼날은 번번이 빗나갔다. 체력은 이미 바닥났고 팔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제발 한 번만 더.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서아 중위님. 환청인가. 절벽 위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희미해져가는 시야를 들어올리자 절벽 끝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거기 누구? 저 박시준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박시준 중위. 그녀의 특전사 동기이자 같은 대대에서 근무하는 동료였다. 평소 묵묵하지만 성실한 태도로 이서아가 내심 신뢰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박중위 어떻게 여길? 김진태 대위님이 두 분이서 작전 지역 정찰 가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몰래 뒤따라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조금만 버티십시오. 제가 금방 내려가겠습니다. 박시준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신속하게 자신의 로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는 원래 산악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김진태의 평소 행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이서아와 단둘이 위험지역으로 정찰을 간다는 말을 듣고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어 몰래 따라 나선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불길한 예감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박시준은 능숙하게 하강 준비를 마치고 절벽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이서아의 곁에 다가가 먼저 그녀의 몸을 자신의 안전벨트에 고정시켜 추락을 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발목에 묶인 로프를 잘라냈다. 마침내 속박에서 풀려난 이서아의 몸이 축 늘어지며 박시준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신락같이 붙잡고 있던 의식의 끈을 놓아버렸다. 이중희님, 정신 차리십시오.
박시준의 다급한 외침을 뒤로 한 채 그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얼마 후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 이서아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얀 천장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는 3명의 거대한 산이 있었다. 서아야, 정신이 좀 드니? 걱정이 가득한 얼굴의 아버지 이강혁 중장.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의 큰 삼촌 이강민 소장.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의 작은 삼촌 이강호 준장. 대한민국 육군을 움직이는 3명의 장군이 오직 그녀 하나를 위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 박시준 중위가 이서아를 구출한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곧장 3군 단장에게 직통으로 보고를 올렸던 것이다. 보고를 받은 이강혁 중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에 빠졌고 즉시 동생들에게 연락해 전용 헬기를 타고 한달음에 이곳으로 달려왔다. 아빠 삼촌들. 이서아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이강혁 중장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눈에는 애끓는 부정과 함께 감히 자신의 딸을 해하려 한 자에 대한 서슬퍼런 분노가 서려 있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다.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기만 하거라. 그는 딸을 안심시키고는 동생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강민아, 강호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네, 형님. 삼여단 전체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훈련과 작전을 중지시킨다. 여단장부터 모든 지휘관 및 참모들, 그리고 알파 중대 전원, 단 한 놈도 예외 없이 연병장에 집합시켜. 내가 지금부터 벌레 청소를 시작할 테니. 그의 말에는 지축을 흔드는 듯한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의 전무후무할 피해 숙청이 바로 지금 막을 올리고 있었다. 김진태 대위와 그에게 부역했던 부패한 군부의 뿌리를 송두째 뽑아버릴 태풍이 아키봉의 작은 비극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제3공수특전 여단 비호부대의 시간은 얼어붙었다. 여단 본부 위병소의 차단기는 굳게 내려졌고 모든 출입은 통제되었다. 영내의 모든 훈련과 작업은 즉시 중단되었으며 부대원들은 생활관과 사무실에서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대기해야 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부대 전체를 감싸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뿐이었다. 소문은 소문꼬리를 물고 음습하게 퍼져나갔다. 알파 중대 부중대장 이서아 중위가 산악 정찰 중 실족하여 크게 다쳤다는 이야기 아니다. 사실은 훈련 중 사고로 순직했다는 이야기까지. 소문의 중심에는 알파 중대장 김진태 대위가 있었다. 그는 태연한 척 오히려 비장한 표정까지 지어 보이며 자신의 사무실에서 떠들어댔다.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여자 몸으로 특전사가 가당키나 하냐고. 결국 사고 칠 줄 알았지. 쯧쯧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됐어. 그는 마치 이서아의 죽음을 애도하는 선임 장교처럼 연기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섬뜩한 희열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증거도 증인도 없는 완벽한 사고. 그는 이제 모든 책임을 죽은 이서아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비운의 부하를 잃은 비통한 지휘관 코스프레를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군 생활은 더욱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부웅우. 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검은색 UH-의육식 블랙호크 헬리콥터 3대가 여단 연병장 상공에 나타났다. 여단 관제탑의 허가도 받지 않은 기습적인 출현이었다. 헬기는 강력한 하강풍으로 연병장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위압적으로 착륙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것은 날카로운 눈빛의 헌병들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주변을 통제하며 경계 태세를 갖췄다. 그리고 마침내 3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 명은 육군 중장의 상징인 별 3개가 빛나는 전투모를 쓰고 있었고 그의 어깨에서는 대한민국군 전체를 호령하는 듯한 강철 같은 권위가 뿜어져 나왔다. 다른 한 명은 별 2개, 소장의 계급장을 단 채 불타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는 듯한 맹수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 한 명은 갓 진급한 듯 빳빳한 별 하나, 준장의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누구보다도 차갑고 냉혹했다. 육군 제3야 전군 사령부 군단장 이강혁 중장, 육군 제7보병사단 사단장 이강민 소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 차장 이강호 준장. 대한민국 육군을 움직이는 세 형제 장군이 그들의 막내 여동생이자 딸을 해한 원수를 처단하기 위해 지옥의 사신처럼 비호부대 연병장에 강림한 것이다. 여단장인 박성철 준장은 뒤늦게 보고를 받고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다. 자신의 상관이자 군단장인 이강혁 중장이 예고도 없이 그것도 다른 장성들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상황에 그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성, 군단장님 어인일로. 박장군. 이강혁 중장은 박성철 준장의 요란한 경례를 차갑게 끊어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주변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다. 지금부터 사묘단에 대한 지휘권은 내가 인수한다. 자네는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여단장실에서 대기하도록. 예. 군단장님 그게 무슨... 내 말 못 알아들었나? 이강혁 중장의 눈빛이 번뜩이자 박성철 준장은 본능적인 공포에 입을 다물었다. 그는 감히 군단장의 명령에 토를 달 수 없었다. 그저 기계적으로 경례를 붙이고 돌아서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세 장군은 곧장 여단 본부 건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복도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목표는 단 하나 알파 중대장실이었다. 한편 김진태는 창밖에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군단장이 왔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저 정기적인 부대 순찰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의 여유는 박살난 중대장실 문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쾅으! 이강호 준장이 문을 문자 그대로 걷어차 버렸다. 문짝이 경첩에서 떨어져 나가며 굉음을 냈다. 김진태는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 아니었다. 중장, 소장, 준장. 3명의 장군이 자신을 죽일 듯한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김진태는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내 놈이 김진태 대위인가? 이강혁 중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알파 중대 전원 집합시킨다. 지금 당장. 연병장으로. 예. 갑자기 중대 집합은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그것은 명령이자 거스를 수 없는 선고였다. 김진태는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인터폰을 들고 중대 집합을 명령했다. 잠시 후 알파 중대원 전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병장에 도열했다. 김진태는 맨 앞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며 세 장군의 눈치만 살폈다. 도대체 왜 자신을 찾아와 중대 집합을 명령했는지 그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중대원들이 모두 모이자 세 장군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이강혁 중장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 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3군단장 이강혁 중장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에 모든 중대원들의 몸이 굳었다.
군단장이 직접 중대 집합을 주관하는 초유의 사태.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 부대에서 벌어진 반인륜적이고 추악한 범죄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죄를 물어 뿌리까지 뽑아버리기 위함이다. 중대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김진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알파 중대 부중대장 이서중이 내 딸이다. 그 한마디는 연병장 전체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진태의 세상이, 그의 오만함이, 그의 미래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이서아. 그가 벌레처럼 여기고 계집년이라 비웃으며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던 그 이서아가 군단장의 외동딸이었다니. 이강혁 중장은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진 김진태의 얼굴을 차갑게 응시하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그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김진태를 향했다. 그리고 저기 서 있는 저게만도 못한 버러지가 내 딸을 죽이려 했다. 사방이 고요했다. 시간도 바람도 멎었다. 오직 김진태의 가쁜 숨소리와 공포에 질린 심장 소리만이 지옥의 북소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강철 같은 분노가 마침내 심판의 칼을 뽑아든 순간이었다. 김진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군단장의 손가락은 마치 불에 달군 낙인처럼 그의 이마를 겨누고 있었다. 뇌가 활동을 정지했고 사고 회로가 타버린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내 딸. 그 단어가 메아리처럼 귓가에 울리며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군단장님. 저는 절대. 마침내 정신을 차린 김진태는 비명처럼 소리치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오해? 내 놈이 감히 오해라는 말을 입에 담아? 이번에 나선 것은 이강민 소장이었다. 그는 불타는 눈으로 단상 아래의 김진태를 쏘아보며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김진태의 심장을 내려찍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그년이 이서아 중위가 먼저 저를 유혹했습니다. 평소 행실도 불량했고 상급자인 저를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훈계 차원에서 약간의 군기를 잡으려 했던 것뿐입니다. 절대 죽이려던 게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김진태는 이서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비열하고 추악한 발악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말은 새 장군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저 개새끼가 끝까지 주둥이를 나불거리네. 단상 위에서 나직하게 읊조린 이강호 준장이 순식간에 몸을 날려 김진태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 단숨에 일으켜 세웠다. 내 놈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건가? 살려주십. 내 놈 같은 버러지 새끼에게는 살려달라는 말조차 사치다. 짝. 이강호 준장의 손바닥이 김진태의 양뺨을 후려쳤다. 살점이 터져나가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김진태의 입가에서 피가 터져나왔다. 이강호, 멈춰라. 저 더러운 것을 내 손으로 직접 만질 필요 없다. 이강혁 중장의 서늘한 제지에 이강호 준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김진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하는 김진태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증인. 이강혁 중장의 나직한 부름에 중대원들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시준 중위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새 장군과 바닥에 쓰러진 김진태를 한 번씩 쳐다보고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알파 중대 중위 박시준.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박시준은 그날 아키봉에서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김진태가 이서아에게 가한 언어 폭력부터 비법정 탐방로로 유인한 사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의 과장이나 보탬 없이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연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중대원들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자신들의 중대장이 악마였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으로 몸을 떨었다. 증언을 마친 박시준은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꼴 좋다. 아주 볼만하네. 내년이 그렇게 잘났으면 그 상태로 버텨보시지. 특전사 정신으로 버텨보라고 이게 같은 년아.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김진태의 광기 어린 목소리는 그의 죄악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시준은 이서아를 구출하기 직전 증거를 남기기 위해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던 것이다. 김진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아아 하는 의미 없는 소리만 내뱉으며 완전히 무너졌다. 이강민 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법전을 읊듯이 그의 죄목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상관 살해 미수, 직권 남용, 부하 가혹 행위, 명령 불복종 유도 군무 이탈. 내 놈에게 적용될 군법 조항이다. 이 중 단 하나만으로도 내 놈은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을 군 교도소에서 썩게 될 거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지. 내 놈이 내 조카에게 안겨준 고통과 공포에 비하면 그 어떤 법적 처벌도 가소로울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강혁 중장이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김진태 앞에 섰다. 그는 김진태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오히려 허리를 숙여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진태 대위. 나는 내 놈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을 것이다. 김진태의 눈이 순간 희망으로 빛났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법은 너 같은 짐승에게는 너무나 과분하고 자비로운 것이니까. 나는 내게 법이 아닌 진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 놈이 존재했던 모든 기록을 군에서 지워버리고 내 놈의 이름 석자를 부대의 모든 이들이 치욕과 경멸의 대명사로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내 놈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될 것이고 숨을 쉬지만 그 숨결마저 고통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강혁 중장이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달려와 김진태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그의 군복 어깨에 붙어있던 대위 계급장과 가슴의 특전사 흉장이 이강호 준장의 손에 의해 무자비하게 뜯겨져 나갔다. 아, 안 돼. 내 계급장. 내 군 생활. 김진태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헌병들의 강철 같은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는 질질 끌려가며 연병장에 모인 수많은 부대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것은 그의 기나긴 고통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의 영혼을 파괴할 진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김진태가 끌려나간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강혁 중장이 약속했던 벌레 청소는 이제 막 일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김진태라는 개인에게만 향해 있지 않았다. 김진태와 같은 악마가 아무런 제지 없이 활개 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조장한 이 부대의 구조적인 부패, 그 뿌리 자체를 도려내는 것이 그의 진짜 목표였다. 다음 날 새벽 국방부 직할 감사실과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차출된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특별합동감찰단이 삼여단에 들이닥쳤다. 검은색 세단을 타고 도착한 그들은 한치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여단 본부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압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새 형제 장군의 서슬 퍼런 명령이 버티고 있었다.
감찰은 알파 중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범위는 순식간에 대대 전체, 그리고 여단 전체로 번져나갔다. 감찰단의 칼날은 인정사정 없었다. 그들은 지난 수년간의 모든 훈련 기록, 예산 집행 내역, 인사 서류, 보급품 관리 대장까지 샅샅이 파헤쳤다.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김진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그와 유사한 혹은 그보다 더한 부패의 고리들이 뱀처럼 얽혀 있었다. 훈련 예산을 빼돌려 개인적인 유흥비로 쓴 간부들,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부식을 빼돌려 외부 식당에 팔아넘긴 보급관, 인사청탁을 받고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준 장교들, 그리고 이 모든 비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눈감아준 지휘관들. 여단장 박성철 준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는 김진태의 잦은 폭언과 비상식적인 지휘에 대한 병사들의 소원 수리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사 후배라는 이유로 번번이 그를 감싸주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의 방관이 결국 김진태라는 괴물을 키워낸 것이다.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그동안 공포에 질려 침묵했던 내부 고발자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서와 중위가 당한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용기가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감찰단 사무실 앞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려는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길게 줄을 섰다. 그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김진태 외에도 수많은 간부들의 폭언과 폭행, 인격 모독, 성추행 사례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비호부대라는 명예로운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추악한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편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에서 서서히 회복해가던 이서하는 뉴스를 통해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접했다. 수많은 간부들이 보직 해임되고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여단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김진태가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런 방식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힘이 아닌 가족의 막강한 권력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그녀의 군 철학을 흔들었다. 며칠 후 병문안을 온 아버지 이강혁 중장에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버지, 저 때문에 부대 전체가 너무 큰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강혁 중장은 사과를 깎아주던 손을 멈추고 딸의 얼굴을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서아야, 이건 너 때문이 아니다.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는 과정에서 당연히 겪어야 할 고통일 뿐이다. 오히려 내가 그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부패의 실체를 수면 위로 드러낸 기폭제가 되어준 것이다. 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하지만 제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딸이 아닌 군인 이서아로서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 말에 이강혁 중장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안다. 내가 얼마나 강하고 독립적인 아이인지 이 아비는 누구보다 잘 알지. 하지만 서아야, 때로는 혼자의 힘만으로는 거대한 악을 상대할 수 없을 때도 있는 법이다.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의 신념을 지키되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동료와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함께 싸우는 것이다.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린 언제나 내 뒤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이서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책임감과 자책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시각 3여단 여단장실. 이강혁 중장의 명령으로 직무가 정지된 채 대기하던 박성철 준장은 마침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직감했다. 감찰단장인 대령이 그의 앞에 한 뭉치의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가 저지른 직무유기와 비리 방조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박성철 준장, 지금 시각부로 보직 해임 및 구속 수사를 명합니다.
변명의 기회는 군사법정에서 하도록 하십시오. 박성철 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의 몰락은 부패한 지휘 체계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감찰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강혁 중장은 박성철 준장의 배후 그에게 인사 특혜를 주며 비리를 눈감아 주었던 상급 지휘관, 즉 군단 내에 또 다른 부패 세력까지 겨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중간 보고서를 보며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연결되는 한 라인 수화기를 들었다. 장관님, 접니다. 이강혁입니다. 사며단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군 전체에 만연한 인사적폐의 뿌리를 뽑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외과 수술을 감행해야 합니다. 이서아라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부패의 뿌리를 뽑기 위한 성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강혁 중장의 전화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숙정 작업을 예고하는 선전포고였다. 국방부 장관은 처음에는 주저했다. 군 전체를 상대로 칼을 뽑아드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과 내부 저항을 불러올 것이 뻔했다. 하지만 이강혁 중장이 제시한 사며단의 중간 감사 보고서와 그의 뒤에 버티고 선 두 동생 장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질 경우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올 국민적 공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장관은 결단을 내렸다. 이 장군, 국방부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네. 부디 이번 기회에 우리 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썩은 뿌리들을 완전히 도려내주게. 그렇게 국방부 장관 직속 군 기강 확립 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강혁 중장이 맡았고 이강민 소장과 이강호 준장이 각각 부위원장과 실무총괄을 담당했다. 세 형제에게 대한민국 군 전체를 헤집을 수 있는 막강한 칼자루가 쥐어진 것이다. 위원회의 첫 번째 타겟은 사며단장 박성철 준장의 뒤를 봐주던 인물, 제2군단 부군단장 황인철 소장이었다. 그는 군내 사조직의 핵심 인물로 오랫동안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주요 보직에 자기 사람을 심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온 부패의 몸통이었다. 김진태와 박성철은 그저 그의 수족에 불과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황인철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신의 철옹성 같은 인맥과 권력을 믿었다. 일개 군단장 따위가 감히 자신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 오판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라인을 총동원해 반격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들을 움직여 위원회의 월권 행위를 지적하게 했고 보수 언론을 통해 이강혁 장군 형제가 사적인 원한으로 군의 위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언론 플레이라 저 여우 같은 놈이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군. 위원회 사무실 거대한 작전 지도 앞에 선 이강민 소장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전략가인 그는 상대의 수를 이미 훤히 꿰뚫고 있었다. 형님, 언론은 제가 맡겠습니다. 합참에 있을 때 마누라보다 더 자주 보던 게 기자들입니다.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주겠습니다. 작전통이자 마당발인 이강호 준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황인철 측의 거짓 선동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를 주요 언론사에 뿌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동안 황인철에게 밉보여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정의로운 장교들을 비밀리에 접촉해 그의 비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들을 수집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이강혁 중장이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그는 황인철이 가장 신이 많은 부관이 그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 부관은 자신의 아들 심장병 수술비를 황인철에게 빌린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이강혁은 그 부관을 비밀리에 만났다. 자네 아들 내가 살릴 수 있네.
국군 수도병원 최고의 흉부외과 팀을 붙여주지. 모든 지원은 내가 하겠네. 그러니 자네는 애비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옳은 선택을 하게. 이강혁은 협박 대신 진심을 담아 그를 설득했다. 결국 부관은 눈물을 흘리며 황인철의 모든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가 숨겨진 장소를 털어놓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한밤중 제2군단 사령부. 황인철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태우며 내일 아침 신문에 실릴 이강혁 형제에 대한 비판 기사를 만족스럽게 읽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뒤로 지옥의 사신처럼 세 형제 장군이 들어섰다. 이강혁, 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황인철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황인철 소장, 자네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군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강혁 중장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그의 얼굴에 던졌다. 헛소리. 증거 있어. 증거. 이강민 소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하자 헌병 한 명이 거대한 금고를 끌고 들어왔다. 황인철의 부관이 알려준 비밀 장소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자네의 충실한 부관이 친히 안내해 주더군. 이 안에 자네가 지난 10년간 받아먹은 뇌물 목록과 인사청탁 리스트, 심지어 군사기밀을 방산업체에 팔아넘긴 계약서까지 아주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던데. 한번 열어볼까? 황인철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믿었던 부하에게 발등을 찍혔다는 사실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 반역자 같은 새끼들. 반역자는 바로 너다. 이강호 준장이 그의 멱살을 잡고 책상 위로 내리꽂았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책상 위 집기들이 박살났다. 내 놈 같은 버러지들이 나라를 좀먹고 정직한 군인들의 명예에 똥칠을 하는 거야. 내 놈이 받아 처먹은 그 더러운 돈이 전방에서 목숨 걸고 나라 지키는 우리 병사들의 피와 땀이다. 이 개새끼야. 이강호의 분노 어린 외침이 집무실을 울렸다. 황인철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눈을 감았다. 그의 철옹성은 하룻밤 사이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황인철 소장의 구속은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신호탄이었다. 그를 시작으로 그와 연계된 수십 명의 장성과 장교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대한민국 군의 가장 깊고 어두운 치부가 이들 세 형제의 손에 의해 남김없이 드러나고 있었다. 군 개혁의 불꽃은 이제 누구도 끌 수 없는 거대한 들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2달 후 이서한은 퇴원했다. 왼쪽 발목에는 흉터가 희미하게 남았지만 걷고 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녀의 몸은 완벽하게 회복되었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는 여전히 희미한 통증을 남기고 있었다. 그녀는 복귀 명령서에 서명하며 다시 돌아갈 부대를 떠올렸다. 그곳은 그녀가 떠나왔던 그 부대가 아니었다. 완전히 탈바꿈한 사며단은 낯설었다. 부패 혐의로 직위 해제된 간부들의 빈자리는 육군 본부에서 직접 내려보낸 강직하고 유능한 인물들로 채워졌다. 부대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투명하고 건강해졌지만 그만큼 서먹하고 무거운 공기도 감돌았다. 무엇보다 이서아를 대하는 부대원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존경심에 더해 이제는 경외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이서아 중위가 아니었다.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의 눈, 세 장군의 막내 여동생이라는 거대한 후광, 혹은 족쇄를 달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보직은 알파 중대장이었다. 공석이 된 중대장 자리에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육본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임명된 것이었다. 부담스러운 자리였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무너진 중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받아들였다. 그녀는 중대장으로서 가장 먼저 박시준 중위를 찾아갔다.
옥상에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고맙다는 말이 너무 늦었네. 이서아가 먼저 침묵을 깼다. 중대장님 아니 동기. 박시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좀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아니,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평생 잊지 않을게. 이 은혜는 군 생활하면서 그리고 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갚겠다. 이서아는 진심을 담아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을 짓누르던 무거운 그림자가 조금은 걷히는 듯 했다. 이서아는 박시준이라는 든든한 동료와 함께라면 이중대를 다시 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작은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중대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불필요한 권위와 가혹 행위를 모두 없애고 오직 실전적인 훈련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눈치를 보던 중대원들도 진심으로 자신들을 위하고 솔선수범하는 그녀의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무너졌던 신뢰가 다시 쌓이고 알파 중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팀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서아는 국군 교도소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김진태였다. 그는 수감된 이후에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것이 이서아 때문이라며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이서아는 편지를 읽지 않고 그대로 찢어버렸다. 그에게는 연민조차 사치였다. 그의 말로는 비참했다. 불명예 전역 처리되어 모든 군인 연금과 혜택을 박탈당했고 그의 가족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교도소 안에서는 상관 살해 미수라는 죄목 때문에 중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매일같이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그는 영원히 빛이 들지 않는 자신만의 지옥에 갇힌 것이다. 어둠이 걷히고 중대가 안정을 찾아갈 무렵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북한의 최전방 지피에서 원인 불명의 도발이 발생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당장이라도 국지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리고 바로 그때 사묘단의 합참으로부터 극비지령이 하달되었다. 북한군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하한 것으로 추정됨. 예상 침투 경로는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일대. 비호부대는 즉시 최정예 요원들로 수색 선멸조를 편성하여 적들을 경멸하라. 작전 지역은 아키봉이 포함된 바로 그 험준한 산악지대였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녀는 자신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서려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 새로 부임한 여단장은 이서아를 불렀다. 이 중대장. 이번 작전의 팀장은 자네가 맡아주게. 그 지역 지형에 대해 현재 우리 부대에서 자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네. 할 수 있겠나? 여단장의 눈에는 걱정과 믿음이 교차했다. 그녀의 과거를 알기에 망설여졌지만 그녀의 능력을 믿기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서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명령이시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얽매인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에 칼을 꽂아야 하는 특전사 지휘관의 차갑고 예리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깨부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하지만 그녀는 이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 그 어떤 어둠도 집어삼킬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작전 브리핑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작전지도 위로 설악산의 등고선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펼쳐져 있었다. 이서아는 결심이 선 눈빛으로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박시준 중위를 비롯해 알파 중대에서 가장 뛰어난 기량을 가진 정예 대원 10명.
그들의 눈에는 중대장이자 팀장인 이서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작전 여명의 검을 브리핑한다. 이서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적 침투조는 총 5명으로 추정. 전원 북한군 정찰총국 직속 특수부대 요원들로 우리의 특전사에 버금가는 전투력과 산악 생존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후방 교란 및 주요 군사시설 타격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임무는 단 하나.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이 산속에서 흔적도 없이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 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아키봉. 그녀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표정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적의 예상 도주로는 아키봉 남쪽 계곡이다. 우리는 헬기로 아키봉 정상 부근에 침투하여 포위망을 형성하고 그들의 퇴로를 차단, 압박, 섬멸한다. 질문 있나? 팀원들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이서아의 브리핑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작전 계획은 대담하면서도 치밀했다. 좋다. 지금부터 1시간 후 장비 점검 마치고 이륙 지점으로 집결한다. 살아 돌아와서 다 같이 육개장 먹자. 이상.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에 팀원들의 얼굴에 비장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전사들만이 나눌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의 표현이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어둠이 내린 설악산의 정적을 깨뜨렸다. 팀원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패스트로프를 타고 강하했다. 이서아는 마지막으로 내리며 팀원들의 안전을 확인했다. 그녀의 발이 아키봉의 차가운 땅에 닿는 순간 잊었던 트라우마가 망령처럼 그녀의 발목을 붙잡는 듯 했다. 김진태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환청이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다. 동료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허리춤의 대검 손잡이를 꽉 쥐었다. 차가운 강철의 감촉이 그녀의 이성을 되찾아 주었다. 팀은 완벽한 침묵 속에서 한 몸처럼 움직였다. 이서아는 맨 선두에서 수신호로 팀을 이끌었다. 그녀의 독도법 능력은 컴퓨터처럼 정확했고 야간 투시경에 의지한 채 험준한 산악 지형을 마치 평지처럼 나아갔다. 작전 개시 3시간 후 열상 감지 장비에 마침내 적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계곡 아래쪽에서 은밀하게 이동 중인 5개의 여론. 바로 그들이었다. 전원 위치 사수. 내가 신호할 때까지 절대 발포하지 마라. 이서아는 무선으로 짧게 명령을 내렸다. 적들은 너무 멀리 있었고 섣불리 사격했다가는 위치만 노출될 뿐이었다. 그녀는 적들을 완벽한 킬존 안으로 유인해야 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팀원들은 차가운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적들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이서아의 손에서는 땀이 났지만 그녀의 눈은 스코프 안의 목표물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내 적들이 150m 앞까지 다가왔다. 이서아의 계획대로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협곡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이제 도간에 든 쥐였다. 이서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나직하게 속삭였다. 파이어. 그 한마디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 산 전체가 떠나갈 듯한 총성과 함께 이서아의 K-14 저격 소총이 불을 뿜었다. 가장 선두에 있던 적 지휘관의 머리가 정확하게 터져나갔다. 동시에 좌우에 매복하고 있던 팀원들의 소음기 달린 K-1 소총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순식간에 3명의 적이 쓰러졌다. 하지만 살아남은 2명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순식간에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맹렬하게 응사를 시작했다. 총알이 바위를 때리며 불꽃을 튀겼다. 이 팀 우회하여 측면을 공격하라.
1팀은 화력으로 적을 묶어도 이서한은 침착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박시준 중위가 이끄는 2팀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1팀은 맹렬한 제압 사격으로 적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적 한 명이 허리춤에서 섬광탄을 꺼내 던진 것이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시야가 온통 하얗게 변했다.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은 1팀의 화력이 약해진 틈을 타 살아남은 적 2명이 절벽 위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도망치는 방향은 공교롭게도 과거 이서아가 매달렸던 바로 그 절벽이었다. 추격하라. 이서아는 소리치며 가장 먼저 뛰쳐나갔다. 과거의 트라우마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적을 섬멸해야 한다는 지휘관의 본능만이 그녀의 몸을 지배했다. 절벽 아래에서 치열한 총격전이 다시 벌어졌다. 적들은 절벽의 험한 지형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저항했다. 바로 그때 우회했던 박시준의 2팀이 적들의 반대편 측면 고지를 점령하고 나타났다. 완벽한 십자포화가 형성되었다. 이제 적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항복하거나 죽거나. 하지만 북한군 최정예 요원들에게 항복이란 없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들고 이서아를 향해 돌진했다. 자폭 공격이었다. 중대장님. 팀원들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이서아는 그들보다 빨랐다. 그녀는 몸을 날리며 그대로 돌진해 오는 적의 다리를 향해 슬라이딩 태클을 걸었다. 균형을 잃은 적은 비명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허공에서 굉음과 함께 폭사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은 그 광경에 잠시 넋을 잃었다. 이서아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총을 버리고 대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적의 심장에 정확하게 칼날을 박아 넣었다. 크어! 적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마침내 지독했던 전투가 끝났다. 이서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대검을 들고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적의 피와 흙먼지가 뒤엉켜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그 어떤 별보다도 밝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작전 종료 보고를 받은 사묘단 지휘 통제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작전 상황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숨죽이며 지켜보던 3명의 장군, 이강혁과 이강민, 이강호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안도와 대견함,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헬기를 타고 부대로 복귀한 이서아와 팀원들을 모든 부대원들이 연병장에 도열하여 맞이했다. 그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이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연병장 한편에 아버지와 2 삼촌이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그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이강혁 중장은 아무 말 없이 딸을 향해 조용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군단장이 부하에게 보내는 경례가 아니었다. 한 명의 군인이 자신을 뛰어넘어 강철로 다시 태어난 또 다른 위대한 군인에게 보내는 최고의 존경과 찬사였다. 이서아는 그 경례를 받으며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동생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강철 같은 시련을 이겨내고 만개한 꽃 군인 이서아임을. 그녀의 새로운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작전명 여명의 검의 성공은 단순한 대침투 작전의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이 스스로의 치부를 도려내고 뼈를 깎는 자정작용 끝에 다시 태어났음을 알리는 힘찬 포효와도 같았다. 이서아와 그녀의 팀원들이 세운 공적은 전군의 대서특필되었고 그들은 하루아침에 전쟁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영웅들을 위한 최고의 예우가 준비되었다. 용산 국방부 대연병장은 수많은 별들과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다.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여명의 검작전 유공자들에 대한 훈장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단상의 맨 중앙에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지휘관, 중위 이서아가 굳건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직접 그녀의 가슴에 대한민국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달아주었다. 파격적인 서운이었다. 중위 계급의 장교가, 그것도 여성 장교가 이 훈장을 받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훈장을 수여한 장관은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된 연설문 대신 자신의 소회를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서아 중위와 그 팀원들은 우리 군의 자랑이자 미래입니다. 이들은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가장 치열한 전장 속에서 빛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장관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서아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들을 기리는 이유는 단순히 이들의 공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최근 우리 군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부의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아파했고 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이서아 중위는 바로 그 아픔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불의에 굴하지 않았고 가장 끔찍한 위협 속에서도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온몸으로 보여준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장관의 연설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다. 이서아라는 상징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 군은 과거의 부패와 악습을 끊고 오직 실력과 명예, 그리고 애국심만이 존중받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성별도 출신도 배경도 더 이상 군인의 능력을 재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이었다. 훈장 수여식이 끝나고 며칠 뒤 이서아는 국방부 장관실로 호출되었다. 그곳에는 장관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강혁 중장과 두 삼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중위, 아니, 이젠 이소령이라고 불러야겠군. 장관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이번 작전의 공적을 인정받아 소령으로 1계급 특별 진급이 결정되어 있었다. 자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안하고 싶네. 하나는 여기 국방부 정책실이나 합참작전본부로 와서 엘리트 참모 장교로서의 경력을 쌓는 걸세. 자네의 능력이라면 최단기 진급으로 군을 이끌어갈 위대한 지휘관이 될 수 있을 거야. 누가 들어도 거부할 수 없는 파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제안이었다. 그녀의 앞길에 탄탄대로의 레드카펫이 깔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서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저었다. 과분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하지만 제 자리는 이곳 책상 앞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등지고 4명의 남자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았다. 저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은 언제나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숨쉬고 함께 땀 흘리며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제 심장은 아직도 야전의 흙먼지와 화약 냄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를 다시 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책상 위에서 펜으로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전장에서 총으로 싸우는 군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녀의 확고한 군 철학에 장관과 세 형제 장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들은 눈앞의 젊은 장교가 단순히 뛰어난 군인을 넘어 자신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진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음을 깨달았다. 이강혁 중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이 아닌 세상 가장 자랑스러운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다른 길 하나를 더 준비해 두었지. 장관이 책상 위 서류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합동특수전사령부 창설 계획안. 서류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육해공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을 선발하여 국가급 대테러 및 특수임무를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의 통합특수전 부대를 창설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산하에 편성될 제1합동특수작전팀, 코드네임 그리폰의 초대 팀장으로 소령 이서아가 내정되어 있었다. 자네가 단순히 야전에만 머물기에는 그 그릇이 너무 크다. 하지만 자네의 뜻을 꺾으면서까지 책상에만 앉혀둘 수도 없지. 장관이 말을 이었다. 이 새로운 부대는 야전 중에 최야전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자네의 경험과 리더십, 그리고 불굴의 의지라면 이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능히 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자네의 손으로 대한민국 최강의 검을 직접 만들어 보게. 이서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아니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최고의 영예이자 가장 험난한 도전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조국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녀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받들겠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특수전사령부 본부. 새롭게 창설된 합동특수전사령부의 연병장에는 각기 다른 군복을 입은 30명의 최정예 요원들이 칼날 같은 대오를 이루고 서 있었다. 육군의 검은 베레, 해군의 팔강모, 공군의 붉은 베레. 그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제 그리폰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모여 있었다. 처음에는 중위 출신의 그것도 여성 지휘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콧대를 세우던 그들이었지만 이서아가 직접 설계하고 함께 뒹굴렀던 지옥 같은 선발 훈련을 거치며 그녀를 진정한 지휘관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소령 이서아는 그들 앞에 섰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소령 계급장은 그 어떤 장군의 별보다도 무겁고 찬란하게 빛났다. 제군들을 환영한다. 제군들은 이제 각 군의 자부심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병장 전체를 장악했다. 우리는 국가가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먼저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이 가장 위험할 때 가장 날카로운 방패가 될 것이다. 우리는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보이지 않는 검이 될 것이다. 훈련은 고될 것이고 임무는 목숨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옆에 있는 전우를 믿고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라.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전설이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30명의 목소리가 하나의 함성이 되어 하늘을 찔렀다. 이서아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뜨거운 불꽃을 보았다. 그녀는 뒤를 돌아 이륙 준비를 마친 블랙호크 헬기를 향해 손짓했다. 작전명 새벽의 여명. 첫 번째 훈련을 개시한다. 전원 탑승. 명령과 함께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헬기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헬기에 오른 이서아는 열린 문틈으로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이륙하는 부대를 내려다보았다. 아키봉의 절벽 끝에서 홀로 흘렸던 눈물, 부패한 권력 앞에서 느꼈던 무력감, 죽음의 문턱에서 싸워야 했던 처절함. 그 모든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 모든 시련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한 담금질이었음을 이제는 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구름 위로 펼쳐진 눈부신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강철 같은 시련 속에서 마침내 활짝 피어난 꽃.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강인한 강철의 꽃이 되어 새로운 시대의 찬란한 혁명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